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서 3연승을 이어가며 단독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불공정 논란으로 비판을 받던 홍명보 감독이 비판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홍명보 후의 가장 큰 수확은 세대교체의 희망을 찾았다는 점이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오늘 서울 잠실에선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에서 3차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스포츠 소식들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옆에 없으면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있죠. 보통 이럴 때 우리 아이는 엄마 껌딱지다 혹은 아빠 껌딱지다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당하는 부모는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아이가 분리불안을 호소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치러진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24.62%로 집계됐는데요. 결과는 여야가 사실상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보면 2대2니까 무승부인 거죠.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는 국민의힘이, 전남 영광군수, 곡성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그 최종 투표율이 24.62%예요. 근데 전체로 봤을 땐 높지가 않지만 이거는 교육감 선거가 깎아먹은 거라서 기초자치단체 선거 투표율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것만 빼놓고 보면 53.9%였고요. 지역별로는 부산 금정에서 47.2%, 인천 강화가 58.3%, 전남은 곡성에서 64.6%, 영광이 무려 70.1% 나왔습니다. 그 영광군수 선거에는 전체 선거인이 4만 5천여 명인데 3만 1,700여 명이 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재보선이 항상 미니 선거지만 늘 그런 민심을 중간 평가한다라는 성격이 있어서 판이 커지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특히나 이게 뭐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건 없었는데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영광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 두 당이 지기는 했지만 어쨌든 유권자들을 좀 투표장으로 오게 하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각 지역 투표소마다 어제 퇴근 마치고 오신 직장인분들, 가게 운영 시간도 축소하고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오셨고 몸이 불편하지만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투표율이 낮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또 짬내서 투표하러 오신 분들도 많이 보였는데 이분들은 이제 교육감 선거 우리 미래를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좀 아쉽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격전지에서도 이변은 없었어요. 네, 이게 뭐 그냥 보수 성향 강한 곳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야권 성향 강한 곳은 민주당이 이렇게 가져간 건데 그 부산 금정하고 전남 영광 같은 경우에는 네 곳 중에서 특히나 이 두 곳은 격전지다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상 두 군데 모두 그냥 지역 성향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런 결과를 나왔고요. 그러니까 물론 정말 뭐 표 맡겨둔 것처럼 모든 결과가 정해진 그런 선거는 없지만 그럼에도 너무나 예견됐던 결과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국민의힘 먼저 좀 보면 대통령실하고 그런 당정 갈등 고조되면서 그럼 대통령실을 심판하는 기류가 있을까 우려가 나왔는데 열고 보니까 큰 표 차로 이겼더라 하면서 국민의힘은 기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그 부산 금정구는 PK 안에서도 보수 성향이 굉장히 센 지역이거든요. 네. 국민의힘 전신부터 내리 쭉 국민의힘 쪽이 잡고 있던 곳이고 그래서 여기서 좀 국민의힘이 이겼다라는 평보다는 졌으면 이제 큰일 나는 그런 선거였던 거고요. 적어도 그건 피했다 이런 결과를 냈고 다만 지난 총선 당시보다 격차를 조금 더 벌려놨다는 거는 볼만한 포인트인데 이 금정구 결과 놓고 친한계하고 친윤계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친윤계는 원래 우리가 이길 곳이다, 원래 그랬다 이런 거고 친한계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 지켜 세우는 거죠. 한동훈 효과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 쪽에서 그 김영배 의원의 실언이 좀 타격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동훈 보고 뽑았다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 앞으로 여당 내에서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실이 오늘 이 재보선 결과하고 관련해서 입장을 냈어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이런 개혁 방안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미래로 나아가겠다.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바꿔나가겠다라고 오늘 오전에 밝혔고요. 민주당 쪽 살펴보면 전남에서 2군데였잖아요. 근데 곡성 같은 경우에는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견을 하고 있었는데 제일 긴장감 높았던 게 영광이죠. 결국에 이겼는데 그동안 이번 선거 전부터 계속 들려왔던 말은 호남 안에서도 이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은 상당히 크다라는 거라서 유권자분들도 뭐 끝까지 고민은 많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좀 야권을 쪼개는 것보다는 하나에 밀어주자라는 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한 텀 일단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총선 후 첫 시험대에서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게 됐어요. 네, 지역에 가서 한 달 살이까지 했는데 네. 진보당에까지 밀렸어요. 진보당이 30.7%, 혁신당 후보가 26.56%였거든요. 근데 원래 조국 혁신당은 이번에 선거 준비하면서 최소한 호남 한 곳은 확보를 하자. 호남 교두보를 가져가고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 걸 목표를 세웠을 텐데 근데 이번 선거로 민심을 확인을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조국 대표의 야권 내 입지에서도 적잖은 영향을 줄 텐데 조국 혁신당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당의 선거 노하우와 조직 능력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는 현장의 얘기가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조국 대표 입지나 상승세에서 이 패배의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있겠죠. 군소정당에 어쨌든 한계가 있고 풀뿌리 조직, 풀뿌리 선거가 앞으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봐야겠고요.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 밀착으로 접근을 했다고 해요. 주민들 하나하나 다 많이 만나보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군소정당들로서는 다음 총선 위에서 지금부터 지역에 공을 들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당선됐는데요.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 추진 방식에 대한 불안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네, 정근식 후보가 50.24%, 조전혁 후보가 45.93% 얻었습니다. 득표율 차이 보면 진보 진영에서 이 단일화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정근식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조전혁 후보에 비해서 낮은 인지도가 약점이었는데 그걸 극복해냈습니다. 그동안 그 교육계에서 진보 진영이 뿌리내린 조직력이 크게 작동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로써 진보 진영이 2014년 이후에 교육감 선거에서 4차례 연속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서울 시민들로서는 또 이 서울시 교육 정책은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거니까 국민들이 이제 서울시 공교육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까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우선 정근식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 된 이에 창의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뭐 한강 작가를 예로 들면서 문화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특히나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심판론을 띄운 게 주요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내용인데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예산 삭감 이거를 당선 직후에도 반드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요. 또 과거사 문제에 매진해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가 추진하는 그런 국정교과서와 대립하고 뉴라이트 교육 퇴출에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크게는 큰 줄기로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 상당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학부모들 사이에서 사실 이 혁신학교에 대해서 뭐 호불호는 크게 나뉘고는 있는데 당장 정책에서의 연결성은 확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당선자의 입장에서라면 앞으로 조희연 전 교육감 영향력에서 얼마나 본인이 독립적인 행보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것도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170억 원에 달하는 회사 주식을 백지 신탁할 수 없다며 사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네, 이 자진 사퇴 배경에는 170억 원어치의 주식이 걸려 있습니다. 문헌일 구청장이 설립한 IT 업체가 있는데요. 이 인사혁신처가 그 주식을 백지 신탁하라고 결정을 내렸었어요. 구청장 업무하고 업체 사업이 연관성이 있다고 법원이 본 겁니다. 그래서 문 구청장은 여기에 반발을 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1, 2심 모두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170억 원어치 본인이 주식을 포기하느냐, 구청장 자리를 이어가느냐, 이거 뭐 사퇴를 선택을 한 거예요. 이 기로에서. 그러니까
자기 재산 지키려고 구로구민 져버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문구청장은 뭐 표면적으로는 본인이 건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또 가뜩이나 주민들한테는 날벼락을 준 건데 조용히 사퇴를 해도 모자랄 판에 자화자찬 퇴임식까지 열어서 지금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였어요. 바로 재보선 당일인데 구로구청 강당에서 직원들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진행했고요. 여기서 문구청장 본인이 뭐 가슴 벅찬 순간들이 많았다 하면서 소회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의 업적을 읊은 거죠.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구로구 주민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이렇게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소속 정당이던 국민의힘도 입장을 밝혔죠. 네, 이게 뭐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진 사퇴를 하는 건데 지자체 선출직 역사상 백지 신탁 거부하고 임기 도중에 자진 사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임한 지 2년 3개월 됐고 이렇게 되면서 구로구는 내년 4월에 보궐선거 치를 때까지 반년을 6개월을 구청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거예요. 어제 재보선 했는데 이거 또 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2022년 공천 때에도 이 백지 신탁 문제는 지역에서 불거졌던 문제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그 당시에 문구청장은 연관성 없다라면서 출마를 강행을 한 거고요. 구로구는 재보선에만 세금 30억 원을 쓰게 생겼습니다. 구민들은 살다 임기 2년 만에 주식 챙기겠다고 나가는 구청장은 처음 본다. 임기 동안은 제대로 일을 했는지도 의문스럽다 이렇게 분통을 터뜨렸고요. 국민의힘은 금정구 선거 이겼음에도 곧바로 고개를 숙여야 됐습니다. 책임 통감하고 주민께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을 보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이 그럴듯해서 보여서 걸쳤다가 손익계산 틀리면 버리는 액세서리냐. 구로구민 삶과 돈을 저울질해 온 거냐라면서 이런 후보 공천한 국민의힘이야말로 그 손해와 공백을 책임져야 된다 비판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또 명태균 씨 등을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어요. 네, 민주당에서 신청한 33명 증인 참고인을 운영위가 의결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발하면서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 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인 진우 씨, 명태균 씨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인물이고 공천 개입 비롯해서 김건희 여사 둘러싼 의혹의 인물들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공천 개입,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과 관련한 것이라고 적시를 해놨고요.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출입과 회의 참석 의혹, 친인척 국정 개입 의혹 관련 이걸 명목으로 증인 명단에 올렸습니다. 또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김대남 전 행정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등도 증인으로 불렀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다면서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반환점을 돌게 됐는데요. 우려대로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오늘도 타이밍상 김건희 여사 얘기가 좀 잠식을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좀 볼만한 것들 살펴보면 정무위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감사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독자적인 메시지를 연달아 내면서 혼선을 줬다고 비판받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책임을 추궁할 전망입니다. 물론 또 금투세나 상법 개정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야당은 여기에다가 TMF 사태에 대한 관리감독,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사위는 각 지방법원에 대해서 감사 일정 있는데요. 검사 탄핵 내용, 정치 검사 내용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교육위에서는 의정 갈등, 의료 공백 사태를 다룰 전망입니다. 또 과방위에서는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부작용 내용 어떤지, 청년 연구원들이 유출되고 있는 실태는 어떤지, 우주항공청 내용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검찰은 오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또 김 여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네. 이 김건희 여사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증권 계좌 맡기고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라는 의혹이었던 거죠.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정황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통정매매 정황 또 7초 매매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전 세력들끼리 7초 후에 매도하라고 해라 이런 대화를 했고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던 걸 직접 거래했다라고 하는데 계좌에서 일부 거래 정황들이 나왔었고요. 지금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자는 전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새롭게 나왔던 거는 주가 조작 주포라고 하는 김모 씨가 자백했던 게 판결문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이런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해서 사전에 담합했고 지속적인 거래를 했다. 이걸 쉽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시세 조작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김건희 여사 미래에셋 계좌로 나왔던 매도 주문 11건에 대해서 통정거래 맞다라고 이 주포라는 사람이 그렇게 털어놓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주시가 됐는데 결론적으로 검찰은 무혐의 결론 냈습니다. 왜 그러냐 보면 검찰은 핵심은 그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시세 조정을 몰랐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 주장한 걸 검찰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 일당은 권오수 전 회장 쪽이 그 주가 조작의 몸통이 될 것이고 그 일당이 주가 조작하면서 그런 사실을 김건희 여사에게 말한 적이 없고 그럼 김건희 여사는 몰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쩐주가 될 수 있다. 계좌와 금전 준 거 정도 그렇게 검찰을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검찰은 이와 같은 이유로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봤고요. 그렇게 해서 최 씨 포함한 다른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결정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결론에 대해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어요. 네,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는 기존 수사 대상보다 훨씬 더 강화된 13가지 수사 대상을 의혹으로 담았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 직권남용 등등이 들어있고요. 국정감사 끝나고 11월 중에 본회의에 상정을 한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고 대통령 거부권이 다시 또 행사되더라도 재표결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을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검찰의 무혐의 소식이 떴잖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당장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여파로 큰 공방이 오갈 것 같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 공개 저격에 친윤계가 부글거리는 모습인데요. 한 중진호 의원 같은 경우에 매체하고 통화를 하면서 정부와 여당 간의 관계는 정부와 야당 간의 관계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대통령과 독대를 더 어렵게 만드는 행동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불만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점심시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아 정체가 심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송내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소래터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 부근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계양에서 송내 사이로 정체도 심해져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먼저 안산분기점 부근에서 작업 여파받아 속도 줄여 지납니다. 더 가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고요. 이후 강원권 둔내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이 일대로는 작업까지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도봉터널 입구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뒤로 수락 지하차도부터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인데요. 정현우 스포츠국 PD가 자리를 비운 관계로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축구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3차 예선에서 3연승을 이어갔어요. 네, 9월에 3차 예선 B조 1, 2차전이 있었고 우리가 1승 1무를 기록했고요. 이제 10월 A매치 기간이 열린 3, 4차전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3연승. 전적으로는 3승 1무, 승점 10점으로 B조 1위를 지키게 됐습니다. 우리 경기가 끝나고 이어진 요르단 대 오만의 경기에서는 요르단이 4대 0 완승을 거두고 조 2위로 다시 올라섰는데 이라크와 요르단 우리가 이라크를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라크와 요르단이 승점 7점은 같은데 요르단이 골 득실에 앞서면서 요르단이 2위가 됐고 선두인 우리와는 승점 3점 차가 됐습니다. 3차 예선은 조 1, 2 두 팀이 북중미 월드컵 본선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각 팀당 10경기 중에 지금 4경기까지 소화한 그런 상태니까 B조는 3강 아니면 우리나라가 1강 2중 우리나라 1강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이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 한국과 요르단, 이라크 이 상위 세 팀이 월드컵 본선행 티켓이 주어지는 2위까지의 경쟁을 하게 되겠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많이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걱정을 했는데요. 젊은 공격진들이 그 공백을 잘 메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위기라고 봤는데 기회가 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요르단을 2대 0으로 이기고 이라크를 상대로도 3대 2의 승리를 거뒀는데 이 과정에서 오현규 선수가 2경기 연속골을 넣었고요. 최전방 오세훈 선수가 A매치 첫 골, 그리고 손흥민, 황희찬 선수 공백을 메운 배준호 선수의 활약이 무척 뛰어났습니다. 네. 특히 왼쪽 2선 자리,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 바로 아래 자리를 이제 2선이라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빠지면서 그 자리에 황희찬 선수가 공백을 메우려고 들어갔다가 요르단전 전반 20분 만에 부상을 당하고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 이라크전에는 부상 여파로 뛰지 못한다는 결정이 나면서 엔트리에서 아예 제외가 됐고 황희찬 선수를 대신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요르단전 엄지성 선수도 요르단전 후반전에 또 부상을 당하면서 네. 이 선수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르단전 플랜 B, 플랜 C까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배준호 선수가 엄지성 선수 뒤에 들어와서 그 자리를 잘 메웠고요. 그다음 이라크전에는 아예 선발 출전을 해서 손흥민, 황희찬 선수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차세대 에이스로 급부상한 선수, 이번 A매치의 가장 큰 수확은 2003년생 배준호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성공적인 세대 교체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네요. 네, 그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보고 그 중심에 배준호 선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 손흥민 선수가 있었다면 아마 손흥민 선수를 그냥 2선 왼쪽 자리에 그냥 썼을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홍명보 감독이 꼭 이걸 의도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성공적인 세대 교체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경기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월드컵이 2년 후니까 세대 교체를 하기는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홍명보 감독의 과제이기도 한데 그런 의미에서 손흥민 선수의 그림자를 지운 배준호 선수라든지 원톱에 눈도장을 찍은 오세훈, 오현규 선수라든지 그동안에는 조규성 선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조규성 선수가 지금 수술 후에 부상 때문에 계속 나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젊어진 홍명보 감독, 그러니까 홍명보 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홍명보 감독의 선수 기용과 교체 카드가 정말 이 두 경기에서 적절하게 맞아떨어지기는 했습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홍명보 감독의 선 과정의 논란이 완전히 불식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10월 A매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황희찬 선수도 지난 요르단전에서 부상을 입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의 지금 상태는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부상 직후에 황희찬 선수의 이렇게 발목이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국 언론에서는 수술할 수도 있다. 그러면 10주 진단 정도 나올 수 있다. 대단히 심각한 부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정말 네.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 등을 통해서 국내에서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이르면 다음 달이면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받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뼈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하고요. 네. 인대가 약간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아서 3주 정도 재활에 집중하면 복귀할 수 있을 거라는 소견도 함께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큰 부상을 걱정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황희찬 선수가 지금 소속팀에서 경기력이 좀 많이 주춤한 상태고 이 울버햄튼이 최하위에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이나 황희찬 선수나
두 팀과 개인 모두 좀 반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네. 만약에 10주 정도의 공백이 있으면 사실상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걱정을 했었는데 3주 정도 후면 그래도 재활이 끝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엄지성 선수인데 스완지 시티가 발표를 하기로는 6주 결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지성 선수가 스완지 시티로 가서 맹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쉽고 이렇게 되면 11월 A매치에는 결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엄지성 선수로서는 이제 지금은 재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많은 분들이 손흥민 선수 상황 궁금해하실 텐데 네. 곧 돌아올 것 같습니다. 직접 SNS에 백순 곧 돌아온다라는 짤막한 글을 올렸거든요. 훈련 중에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말 웨스트햄과의 경기 19일 밤,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있는데 이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선발 출전은 아니더라도 교체로든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프로야구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잠실에서 플레이오프 3차전이 열리죠. 네, 우리나라 KBO 리그 포스트 시즌 우리가 가을 야구라고도 하죠. 이 가을 야구는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 플레이오프, 그리고 한국 시리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플레이오프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이 3차전인데요. 네.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에 기아가 지금 가 있고 그 상대할 팀이 결정되는 그런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중인데 현재 삼성이 2연승을 거두면서 오늘 삼성이 이기면 한국 시리즈 진출, LG가 이기면 벼랑 끝에서 탈출해서 승부를 4차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홈런이 잘 나오는 구장이어서 그런지 이제 삼성이 1, 2차전 모두 홈런으로 대승을 거뒀잖아요. 네. 그런데 잠실에서는 좀 다를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온즈 파크 흔히 우리가 라팍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중간 전장이 짧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좌우중간 펜스가 107m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장에 비해서 짧은 거고요. 보통 홈런이 좌중간, 우중간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라팍이 대표적인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고 삼성의 거포들이 이 덕을 많이 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상황인데 실제로 1, 2차전에서 홈런 8개를 삼성이 몰아치면서 2연승을 거둔 이유도 이 라팍 효과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오늘부터는 잠실에서 2경기가 네.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오늘 삼성이 이기면 시리즈는 끝나게 되겠지만 라팍에서 홈런이 나올 타구들이 잠실에서는 외야 깊숙한 곳에 잡힐 수 있는 그런 공일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삼성의 강점 하나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 점이 3차전의 변수로 보고 있지만 지금 근데 타선들이 워낙에 지금 좋거든요, 선수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삼성의 꼭 약점일까? 이거는 뭐 경기 뚜껑 열어봐야 알겠고요. 이제 선발 투수가 LG 임찬규 대 삼성 황동재 선수인데 임찬규 선수가 준 플레이오프에서 2경기나 연속 호투를 했기 때문에 선발 마운드의 무게감은 LG 쪽에 좀 기운다라는 분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타자들의 활약보다는 이 선발 마운드의 활약 때문에 LG의 우세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고요. 근데 기세는 또 삼성이잖아요. 네. 과연 잠실에서 LG가 분위기 반전에 나설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임창규 선수가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2차전에서 부상을 당한 삼성 라이온즈 구자욱 선수가 3차전에는 못 나온다고요. 네, 삼성 팬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구자욱 선수가 고참이기도 하고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멘탈적으로도 좀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못 나오는 상황이니까 네. 저는 오히려 삼성에서의 가장 큰 변수는 구자욱 선수 같기도 한데요. 2차전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첫 타석에서 안타를 치고 나갔다가 도루를 했는데 베이스에 무릎이 좀 찍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상황이 돼서 부상을 당했고 절룩절룩거리면서 이제 득점을 하는 과정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다음부터 뛰지는 못했거든요. 결국 3, 4차전은 못 뛴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인대 미세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쩔뚝쩔뚝하면서 걸을 수는 있는 상황 정도인데 이 선수는 타자니까 안타를 치고 나가면 도루도 해야 되고 네. 뛰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선수로서는 출전이 힘든 상황이고 근데 이제 구자욱 선수가 좀 더 빠른 치료를 위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 재발 전문 치료원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제가 그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접고론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뼈가 좀
우리가 삐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접골해 주는 그런 곳인데 예를 들면 4주 정도의 진단이 나온 선수를 좀 더 빨리 그라운드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효과는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네. 다리 쪽에. 그래서 18일까지 전기 자극 치료 등 응급 치료를 받고 19일 정도에는 출전을 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 어쨌든 간판 타자이자 주장인 구자욱 선수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플레이오프에 예상치 못한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대신 하지만 이제 이 선수를 대체할 선수들이 지금 뭐 삼성에서는 많고 네. 일정상 뭐 선발 투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삼성이 유리한 건 맞거든요. 길게 가더라도. 근데 이제 LG 같은 경우는 에르난데스가 있는 중간 개투가 좀 강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장기전으로 갔을 때 과연 어디가 유리하냐고 묻는다면 백중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흐름은 삼성으로 가고 있는 게 맞다. 하지만 3차전은 선발 투수의 무게감으로 LG 쪽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가 가장 중요하죠. 네, 오늘 경기는 사실 LG 입장에서 보면 지면 끝나는 네. 경기잖아요. 근데 이제 기아 입장에서 보면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 있으니까 좀 오래 하고 길어지면 왔으면 좋죠. 좋겠다. 근데 또 금요일에 비 예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날씨의 변수가 있어서 플레이오프 경기는 그리고 가을 야구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는 적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네, 이게 뭔가가 있나 봐요. 다른 그 원동력이라든지 네. 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응원하면서 즐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가을 야구 열기가 절정에 달한 이때 이 배구와 농구의 시즌이 또 찾아왔어요. 네, 어느새 배구와 농구의 계절이 왔습니다. 딱 이맘때가 4대 프로 스포츠를 모두 볼 수 있는 때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아까 손흥민 선수 얘기도 해드렸지만 한참 또 유럽 빅리그들의 경기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스포츠 팬들 입장에서는 좀 골라보는 재미들이 있고 주말이 풍성해지는 그런 시즌이기도 한데 야구는 뭐 가을 야구 하고 있고요. 네. 축구 같은 경우는 스프릿 라운드라고 해서 A 파이널, B 파이널에서 A, B 이렇게 등급을 나눈 후에 경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막바지 순위 경쟁, 강등팀, 승격팀 이런 게 정해지기 때문에 가장 치열한 경쟁이 진행이 되는 때이기도 하고요. 농구와 배구는 이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 때인데 이번 주말 19일이죠. KBL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V리그가 나란히 개막을 해서 스포츠 팬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주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 배구나 뭐 프로 농구 모두 이적생들의 활약이 관심사라고요. 네, 배구부터 전해드리면 이제 여자부 GX 칼텍스에서 한국도로공사로 FA로 이적한 강소희 선수, 이소영 선수, 표승주 선수 이런 선수의 활약이 관심을 모으고 있고 김연경 선수의 어쩌면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팬들의 성원 속에 1년을 연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흥국생명이 우승을 할까 네. 그런 부분에 그 김연경 선수의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남자부는 V리그 20년 역사상 남자부만 따지면 최다 5명이 외국인 감독이고요. 여자부는 흥국생명이 또 여자부 그 외국인 감독이기 때문에 6명의 외국인 감독이 함께하는 시즌이라는 것도 관심을 네. 모으고 있습니다. 남자부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과 OK저축은행, 여자부는 현대건설과 김연경 선수의 흥국생명의 맞대결로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농구는 또 글로벌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이끈 이관희 선수가 유니폼을 갈아입어서 화제예요. 네, LG에서 DB로 유니폼을 갈아입었는데 이번 시즌에도 DB가 이제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인데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거든요. 네. 이관희 효과가 얼마나 발휘될지 궁금하고 그 반면에 또 LG도 색깔이 완전히 바뀐 상태입니다. 네. 이관희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대신 전성현, 두경민 이 두 선수가 이제 LG로 갔고요. 네. 고양 소노에 합류한 이재도 선수 이렇게 고참급 선수들의 이적이 활발했던 비시즌이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가져올 판도 변화를 좀 지켜보시면 재미있게 이 KBL 즐기실 수가 있을 텐데 개막전은 KCC 대 KT의 경기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네. 스포츠 하디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부모님들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인터뷰 방송을 듣다 보면 진행자의 말에서 잘못된 표현이 나오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군가가 축사한다고 소개하는 경우에 아무개님의 축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모두 잘못된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계시다는 있다의 높임말로 사람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높여서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람 자신이 아닌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계시다라는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어법에 맞을까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이라고 하거나 말씀하셨습니다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축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는 축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라고 하거나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정도로 바꿔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있다의 높임말을 계시다로만 아는 경우가 있는데 있다에는 존재의 뜻과 소유의 뜻이 있습니다. 존재의 뜻일 때 높임말은 계시다고 소유의 뜻일 때는 있으시다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이윤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그제까지만 해도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같았는데 오늘 낮에 다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전국적으로 22도에서 26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대구는 24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기 때문에 일사가 더 강하고요. 남부지방은 구름이 그래도 막아주고 있습니다.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겠고 제주는 흐린 가운데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으면서 밤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중부와 남해안에 집중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20에서 80, 강원도 많은 곳은 10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은 10에서 60, 남해안은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걸로 보여집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의 예상 강우량입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시간당 20에서 30mm의 매우 강한 비 오는 곳이 있으니까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등 12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0도로 뚝 떨어집니다. 19도에서 26도에 머물겠고요. 이 비가 그친 뒤에 쌀쌀해지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고 제주 먼바다 물결 높은 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강혜정.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전국 4개 기초단체장을 뽑은 재보궐선거에서 여야가 각각 전통적인 강세 지역을 지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과 인천에서, 민주당은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 승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의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처럼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발의하는 특검법과 기존 발의한 상설특검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틀 전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오늘 보도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스웨덴 공영방송과 인터뷰를 가졌어요. 네, 스웨덴 공영 SVT 방송과 인터뷰에서 조용히 글을 쓰고 싶다 말했는데요. 노벨상으로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달라질 것 없이 자신의 속도로 글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집필 중인 중편 소설을 10월이나 11월 첫째 주까지 마친 다음에 시상식에서 읽을 글을 쓰고 싶다 말하기도 했는데요. 노벨상 발표 이후 또 처음으로 새 글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메일 구독 형식의 무크지를 통해서 깃털이라는 제목의 글을 독자들에게 전했는데요. 어린 시절 외할머니와의 따뜻하고 포근했던 추억을 921자 짧은 산문에 담았습니다. 한강 작가는 오늘 오후 노벨문학상 선정 이후 첫 공식 일정에도 나섰는데요.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할 예정인데 독립서점 운영까지 중단하며 조용한 행보를 보인 한 작가가 국내 독자들을 상대로 내놓을 한마디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점가는 여전히 한강 열풍이 거센데요. 차기작에 대한 힌트도 나왔나요? 네,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발표하는 첫 작품으로 겨울 3부작의 마지막 경장편이 꼽히고 있는데요. 문학동네 관계자는 한강 작가가 차기작으로 겨울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을 쓰고 있다며 11월 첫째 주에는 작품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그 무렵 원고가 들어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신작은 2015년 황순원 문학상을 수상한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2018년 김유정 문학상을 수상한 작별과 함께 겨울 3부작 혹은 눈 3부작으로 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 작품이 공개되면 두 편의 단편과 이어지는 연작소설 형태가 마침내 완성된다고 합니다. 앞선 두 단편에는 겨울의 차가움과 적막, 흰눈의 이미지가 공통적으로 담겼는데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은 잡지사내의 노동쟁이를 소재로 한 단편 소설이고요. 작별은 어느 겨울 벤치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나 보니 눈사람이 돼버린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와 개인의 상처 등을 주로 다뤄왔던 최근작과 달리 차기작은 밝고 짧은 분량의 작품이 될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문학동네 관계자는 그동안 밝은 작품을 쓰고 싶다는 말씀을 계속하셨고 짧은 작품이라고 하셨다며 편집자들도 어떤 작품이 될지 무척 궁금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고가 들어온 이후로도 최종 원고가 나오기까지 교정 등 여러 작업이 나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출간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빠르게 진행된다면 내년 초에는 작품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근 갯벌에서 바지락이 집단 폐사하는 역대급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요즘같이 쌀쌀할 때면 바지락 칼국수같이 뜨끈한 국물 요리 생각 많이 나는데요. 그런데 당분간 제값 주고 먹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네. 국내 최대 갯벌이자 세계 5대 갯벌인 충남 가로림만에는 매년 이맘때면 바지락 캐기가 한창인데 올해는 사람 그림자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갯벌에는 죽은 채 입이 벌어진 바지락들이 널려 있고요. 갯벌을 긁어봐도 빈 껍데기만 나오거나 안에는 흙만 가득하다고 하네요. 그나마 살아있는 바지락들도 속살이 차지 않았는데요. 가로림만 전체 바지락 양식장 가운데 80%에서 집단 폐사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축구장 900개를 합친 것보다도 넓은 면적인데요. 네. 올여름 폭염으로 수온이 높아진 게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다른 지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바지락은 굴과 달리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대상도 아니어서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져만 간다고 합니다. 가을의 대명사로 꼽히는 전어도 요즘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징글징글한 더위가 문제였는데요. 길고 무더운 폭염으로 고수온이 지속된 탓에 전어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얼마나 줄었냐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 전체에 1톤까지도 들어왔는데 올해는 많아야 300kg이 안 된다는데요. 노량진 수산시장만 가봐도 전어를 내놓는 가게는 드물고요. 있다 하더라도 킬로그램당 2만 원 하던 게 지금은 4만 원으로 2배나 뛰었습니다. 네. 시장을 찾은 시민들도 가격이 올라 부담스럽다며 사 먹으려니 아깝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상인들은 가을이면 전어를 찾는 손님들로 북적여 전어 특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영 팔리지 않아 타격이 크다고 말합니다. 전어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28도가 넘어가면 폐사하는데 지난 8월 해수면 온도가 28도를 넘기면서 10년 평균인 26도보다 크게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수확량도 13% 정도 줄었는데 이런 고수온 현상이 길어지면 고기들이 수온이 낮은 곳으로 이동해 어획 해역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민들뿐만이 아니에요. 과일 농가도 요즘 고민이 많다고요. 네, 지난달까지 계속됐던 폭염과 폭우 때문에 장마철에나 나타나는 탄저병이 이례적으로 10월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뜨거운 햇빛에 타버린 과일도 많아서 거둬들이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은 요즘이라고 하네요. 경남 진주의 단감 농가에서는 수확을 앞둔 단감에 검은 반점이 여기저기 보이는데요. 과수의 절반 정도에서 탄저병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탄저병은 전염성도 강해서 감염된 감들은 전부 다 따서 폐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농가 주인은 먼저 익었던 감은 수확해서 출하해야 하는 시기인데 매일 눈 뜨자마자 탄저병에 걸린 감만 떼어내고 있다 한숨을 내셨는데요. 특히 탄저병은 보험 특약 가입도 안 돼 피해가 더 크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진주와 하동 지역 배 농가에서는 폭염에 과수가 익어버리는 일소 피해가 심한 상황입니다. 일소 피해를 입은 배들은 선별장 밖으로 꺼내놓고 결국 폐기해야 했는데요. 10개 가운데 많게는 7개가 익어버렸다고 합니다. 배 농가에서는 일소 피해가 처음이다 보니 보험 가입도 안 돼 있다고 하는데요. 일소 피해로 수출 계약 물량도 부족한 상황이라 갈수록 심해지는 농업 재난에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군대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을 했다 적발됐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적발되지 않았을 뿐 이런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병무청이 만들어지고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사건도 석 달 만에 피의자의 자수로 발각됐다는 점에서 이런 의심을 뒷받침해 주는데요. 신체 검사와 신병교육대 후반기 교육에서 전부 대리병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기사에는 적발된 건 처음이지만 이런 사례가 꽤 있었을 것이란 댓글들도 많이 보입니다. 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만 봐도 신분을 감추고 대리병 문의를 한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는 익명으로 대리병에 관한 법 규정을 찾는다며 집에서 밥이나 축 내느니 차라리 군대가 더 편했던 것 같아 돈 받고 재입대하고 싶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또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은 월급 300만 원 주고 대리복무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화법하지 않느냐라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장교도 신보 확인이 요식 행위인 건 누구나 알고 있지 않느냐. 당연히 입영자 본인일 것이란 생각이 깔려 있어 더 취약했던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병무청은 이번 사건 적발 이후 최근 3년간 전국 병무청 입영 판정 검사를 바탕으로 사진과 신원을 대조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추가 의심 사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처럼 신체 검사부터 대리로 입대한 경우는 걸러낼 수 없어 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 역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외국인이나 간첩 의심자들의 대리병 사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와 또 지문 신원 확인을 도입해야 한다 입을 모으고 있지만 병무청은 현 시점에서 전수조사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향후 홍채 인식 도입 등은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이 군부대 안에서 얼마나 허술한 점들이 많은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네. 국가 안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허술함, 또 문제가 터질 때면 유야무나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는 안일함, 더는 손 놓고 볼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연세대 논술 유출 논란 이후 대학별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연세대 문제 유출 논란으로 수험생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대학 모집 인원의 80%를 대학별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지만 이 문제 유출이나 오류 등 대학 측 관리 감독 부실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을 규정한 대학은 드물다고 합니다. 연세대를 비롯해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서울 주요 대학 10곳의 학칙과 입학 전형 규정 등을 따져보니 대학들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이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합격 취소 등을 명시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반면 감독 절차나 감독관에 대한 교육 방안, 문제 발생 시 책임 여부나 향후 조치 등을 정하고 있는 대학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이 잘못하면 불합격, 감독관이 잘못하면 모르쇠인 셈이죠. 논술과 실기 등 수시 전형에서 대학들은 응시 인원이 많고 시설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시험 감독관의 재량의 고사 관리를 맡깁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대학은 자유좌석제로 시험을 치르고 신분증 확인만으로 신분 확인 절차가 끝나는데 이 때문에 매번 수시가 끝나면 수험생들 사이에선 큰 수험장의 구석자리에 앉으면 답안지를 거둘 때도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칸막이가 있는 책상에서는 사진을 찍어도 모른다. 시험 중에 화장실 사용도 큰 제약이 없다 같은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반복돼도 대학들이 책임을 지거나 후속 조처를 하는 경우는 없다시피 한 건데요. 중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땐 통상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지만 위원회도 재시험 등을 결정할 권한은 없고요. 결국 대학 측은 책임을 지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대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열 등만 무효로 하는 규정 정도는 필요하다면서 대학이 수시 전형에서 자율관리에 실패할 경우 교육당국이 사후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 지적하고 있고요. 논란의 불씨가 된 연세대 논술 전형에 응시한 수험생들도 대학의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한 일이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측의 공식 사과에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집단 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올가을 기록적인 폭염으로 설악산 단풍이 예년보다 늦게 시작됐는데요. 이번 주말쯤 절정에 이른다고요? 네, 이달 초 대청봉에서 시작한 설악산 단풍은 해발 500m, 백담산 부근까지 물들였습니다. 병처럼 펼쳐진 울산바위 허리춤 아래로 주홍빛 단풍이 꽃밭처럼 펼쳐져 있고요. 고즈넉한 백담산은 단풍으로 수놓은 이불도 덮었습니다. 기암괴석 사이로 고개를 내민 단풍이 웅장하게 펼쳐진 산세에 어우러져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설악산 단풍은 이번 주말쯤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탓에 설악산 첫 단풍은 예년보다 엿새 늦게 시작됐지만 절정은 오는 20일로 예년과 비슷해서 아쉽게도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시기가 짧아졌다고 하는데요. 설악산과 오대산에서 시작된 단풍의 향연은 이달 말 북한산, 다음 달 내장산과 한라산으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 이번 주말 시간 내서 한 번쯤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풍을 보기 위해서 등산 가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서 금지된 샛길로 다니는 등산객이 많다고요. 네, 설악산 국립공원 입구에 산악회 리본들이 잔뜩 걸려 있는데요. 국립공원 관계자들이 지난 1년 동안 비법정 탐방로, 그러니까 샛길에서 수거한 것들이라고 하는데 그 개수가 무려 2,000개에 달합니다. 과거 리본은 등산객 안전과 조난 방지를 위한 이정표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 산악회 홍보나 과시용으로 목적이 변질됐다고 하는데요. 또 자연경관을 해치고 나무 성장을 방해하기도 해 골치라고 합니다. 보다 못한 국립공원이 리본 수거에 나섰고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서 올해 처음 이렇게 전시까지 하게 된 건데요. 정규 탐방로를 이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연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뜩이나 가을 단풍 즐길 수 있는 기간도 짧아졌다고 하는데 나부터 먼저라는 생각으로 소중히 대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수연님이요. 이번 주말 단풍 보러 설악산 가려고 하는데 인파가 많을 것 같아 조금 걱정이 되네요 하셨어요. 네. 뭐 사람은 많을 수 있겠지만 풍경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으리는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오늘 좀 더 평소와 다르게 예쁘게 하고 오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인 줄 아셨죠?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네. 오늘 특히 더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은 엄마 껌딱지 어,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엄마 껌딱지였던 시기가 있나요, 아이가? 저희 아이는 좀 그렇진 않았지만 아. 주변에서는 많이 봤죠. 그렇죠. 정말 다행으로 잘 지나가셨네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저도 감사하는 편이긴 한데 네.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 키우시면서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껌딱지 시기죠. 네. 말 그대로 엄마나 아빠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음. 완전히 껌딱지 매미처럼 붙어 있는 그런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이게 이제 분리불안이랑 관련이 있죠. 오늘은 이 분리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없이 잘 놀던 애도 어느 날부턴가 엄마를 많이 찾고 막 떨어지기 싫어하는 시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언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네. 그래서 분리불안이라는 거는 주 양육자와 떨어질 때 혹은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순간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을 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분리할 때의 불안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려면은 우선적으로 주 양육자와의 관계가 좀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 양육자를 알아보고 주 양육자가 나의 생존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다라는 거를 아이가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한 6개월까지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분리불안이. 그러다가 이제 주 양육자를 알아보고 주 양육자 친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을 구분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은 나에게 주 양육자만큼 안전하지 않구나 이런 것들도 알아차리면서 네. 이제 돌이 다 돼가면서부터 분리불안이 조금씩 시작이 돼요. 그래서 분리불안이 제일 심한 시기가 보통은 이제 한 14개월에서 17개월 사이에 좀 심해지기 시작하고 보통은 이제 36개월 즈음이 되면은 해소가 됩니다.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엄마만 찾는 아이 때문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박소영 선생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겠거니 하고 참기에는 그 정도가 좀 심하거나 꽤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략 36개월 즈음이 되면은 네. 해소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딱 36개월 0일 이때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네. 36개월 즈음이 되면은 아이들이 부모가 주 양육자가 내 눈앞에 있지 않아도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이제 인지적인 믿음, 그 다음에 부모가 언제든지 나를 지켜봐주고 나를 사랑해준다는 내면적인 신뢰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대상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심리적인 믿음이 생기면은 이 분리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기질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오래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 경계가 좀 심하고 네. 유독 어렸을 때부터 낯가림이 심하고 네. 좀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에 오래 걸리고 긴장을 유독 많이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대상 항상성이 잘 형성이 돼도 이제 낯선 사람 만나는 게 힘드니까는 좀 이제 나하고 친숙한 사람 그리고 나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존재랑 계속 좀 붙어 있으려고 많이 하겠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분리불안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오래 가거나 강도도 더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보면 쌍둥이 딸을 키우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똑같이 키우잖아요. 네, 근데 한 명은 이제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막 네. 분리불안 증세를 보이고 네. 한 명은
형은 되게 씩씩하게 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태어나면서 생기는 기질의 차이인 거죠. 이 기질이라는 건 이 아이가 고유하게 태어나는 생물학적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기질로 인해서 이 아이가 세상을 만나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데 호기심이 많고 좀 겁이 없는 친구들은 새로운 네. 환경에서 겁내기보다는 저거 궁금한데 이거 궁금한데 네. 이런 게 더 크니까는 네. 부모하고 떨어졌을 때 긴장보다는 새로운 것을 만나는 데 대한 호기심이 더 크니까 네. 분리불안이나 이 낯가림이 좀 덜합니다. 근데 호기심도 있지만 긴장하거나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이게 혹시 위험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누구지? 하는 이런 경계나 긴장이 조금 높은 친구들은 이 분리불안이 좀 더 심하게 나올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기질이 무조건 더 좋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너무 호기심만 많고 경계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너무 이제 왈가닥이 될 수도 있고 좀 충동적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반대로 이제 경계를 좀 하고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이런 친구들은 느리게 적응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신중하고 위험한 행동을 안 할 수 있는 네. 이런 이제 기질마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마만 찾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주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엄마만 찾는 아이들, 엄마 껌딱지를 대하는 방식에도 이 원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리불안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시기, 그러니까 뭐 2돌 전후 상황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계속 안심을 줘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 떨어져 있어도 넌 참아라. 이런 것들은 아니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도 기질적으로 좀 불안이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그 불안이나 긴장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기 전에 미리 먼저 둘러본다든지 아니면은 쌍둥이를 데리고 가도 한 명은 키즈 카페에 먼저 막 달려간다고 하면은 한 명이랑은 좀 오래 손을 잡고 있으면서 같이 한 바퀴를 둘러보고 얘가 좀 적응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따로 놀게 한다든지 이 아이들의 속도에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리불안이나 엄마 껌딱지 상황에서는 이제 부모님의 사실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부모를 계속 살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에 딱 가면은 이거 뭐지? 무슨 상황이지? 하면 애들이 딱 부모님을 확인하죠.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아빠가 어떤 상황인지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같이 긴장하고 있다. 아니면 뭐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초조해하고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보니까 역시나 여기는 뭔가 안 좋은 공간이야. 역시 이거는 나한텐 별로인 공간이야. 이렇게 이제 확신을 느끼면서 더 심하게 불안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불안할수록 부모님은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1번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침마다 어린이집이나 기관을 안 가려고 하면서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이제 사실 모든 아이들이 90% 이상의 아이들은 어린이집보다 부모랑 있는 걸 좋아하겠죠. 그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뭐 유치원생이 되면은 유치원에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유치원 가고 싶은 거 좋아할 수도 있지만 특히 아기들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 어느 정도 싫어하고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떨어질 때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떨어지고 나서 그 고통이 어린이집에서 해소가 어느 정도 돼서 어린이집 생활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면 그거는 이제 분리하는 순간에 그 순간의 고통이겠죠. 눈앞에서 좋아하는 게 이제 없어지니까 아직 그리고 어린이집이면 어릴 가능성이 크니까 눈앞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가 없어지니까 싫으니까 막 우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얘가 너무 고통스러운가 보다 하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말을 그렇게 잘 못하니까 울음이나 떼쓰는 걸로 표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는 것 자체가 이 아이의 고통을 무조건 뜻한다 보지는 마시고 어린이집 생활을 봐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어린이집 가서도 이 고통이 해소가 안 되고 한두 시간을 계속 울다가 집에 온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온다.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선생님 옆에만 붙어 있는다. 이제 근데 그게 한 달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다른 이유를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가는 기간이나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제가 그 분리불안이나 껌딱지가 조금 다르게 더 심하게 나오는 경우를 얘기할 때 기질의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질 차이 말고도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불안정 애착인 경우에
사실은 이 껌딱지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불안정 애착이라는 거는 안정 애착이랑 좀 반대로 주 양육자하고 나하고의 아이하고의 관계가 조금 이제 불안정하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양가형, 저항형 애착인 아이들인 경우에 이 껌딱지 현상이 사실 더 많이 생깁니다. 양가형, 저항형이요? 네, 양가형 저항형이라는 건데 이제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부모님들의 주 양육자의 그 양육 태도가 비일관적인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부모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면서도 부모랑 같이 있을 때 편안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 양육자가 계속 비일관적으로 어떨 때는 되게 잘해줬다가 어떨 때는 못해줬다고 하니까 네. 이제 아이들이 예측이 안 되는 거죠. 부모의 상황을.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 일관되고 언제든지 있다는 믿음이 내적으로 생겼을 때 우리가 대상 항상성이 내면의 신뢰감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엄마의 아빠의 사랑이 예측이 불가능하게 어떨 때는 있었다가 어떨 때는 없고 또 어떨 때는 엄청 사랑했다가 어떨 때는 없고 이렇게 계속 들쑥날쑥하면 얘는 이 신뢰감이 안 생기겠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애들은 항상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계속 더 세게 더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날 사랑해줘, 날 쳐다봐줘. 그리고 더 슬픈 것은 이렇게 해서 부모가 와서 얘를 안아줬는데도 달래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 언제 없어질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와도 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껌딱지인 이 모습이 분리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만 4세, 5세까지 가면서 엄마하고 관계에서 엄마가 가도 좀 잘 달래지지 않고 엄마도 이 아이를 보는 게 좀 버겁고 네. 우리 아이도 나하고 있을 때 좀 불안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애착관계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분리 불안 증세를 보이는 아이에게 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나 행동 같은 게 혹시 있어요? 네. 그래서 기질적으로 분리불안이 좀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분리불안이 있는 친구들한테 부모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부모님이 같이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근데 아이가 분리불안이 좀 원래부터 있고 기질적으로 낯가림도 심하고 이제 경계도 심한 친구다. 그러면 항상 부모님들이 분리를 하기 전에 얘 또 올 텐데. 그렇죠. 이런 생각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리를 하기 전부터 부모님이 예기 불안이 있으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진료실 안에서도 저는 진료실에서 엄마랑 아이랑 먼저 들어와서 같이 놀다가 엄마를 이제 잠깐 나가시게 이제 요청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어머니 잠깐 화장실 다녀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 어머님이 그때부터 눈동자가 막 흔들리시면서 막 나갈지 말지 막 주춤하세요. 그러시다가 아이한테 괜찮겠어? 나 갔다 그렇죠. 올게. 너 울지 마. 괜찮아. 기다려야 돼. 선생님이랑 놀아. 할 수 있지. 여러 번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애가 잘 놀고 있어도 엄마가 옆에서 계속 물어보고 한 번에 안 나가고 주춤주춤하면 뭐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여기 있는 게 이상한 건가? 이렇게 계속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불안이 원래 높은 애들은 어떻겠어요? 더 심하겠죠. 엄마가 저런 거 보니까 이거 지금 뭔가 문제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엄마가 저렇게 초조해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매달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앵자이어티 파트너, 불안의 파트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불안한 아이를 키우는 주 양육자들이 같이 불안해져가지고 이 불안을 서로가 서로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안타까운데 이렇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 불안해가지고 떨어지지를 못해서 너무너무 힘든데 막 대여섯 살 때까지 분리가 안 되고 계속 엄마가 같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아이한테 든든한 가이드, 그리고 등대 이런 존재가 돼줘야 돼요. 그래 아이들이 겁나고 불편하고 걱정이 되더라도 딱 엄마를 봤더니 엄마가 너무 편안해 보여. 괜찮아. 선생님이랑 놀고 있어. 엄마 갔다 올게. 엄마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느낌과 태도를 보여주면은 얘가 불안하더라도 그래. 엄마 말을 믿어야지. 엄마가 온다고 했어. 내가 불안하지만 엄마 말을 믿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를 믿게 돼서 불안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마 껌딱지 증상을 보일 때 좀 잘 놀고 관계가 좋던 아빠를 또 갑자기 거부하고 말도 못 붙이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들도 당황하곤 하던데요. 네. 이럴 때 아빠가 어떻게 하는 게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유는 아빠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아빠가 오면 엄마가 가니까. 아, 저 보통은 이제 엄마가 다른 걸 해야 되고 뭐 씻기라도 해야 되고 네. 잠이라도 자야 되니까 아빠가 와서 엄마를 대체하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 양육자가 완전히 엄마한테 의존이 강한 경우에는 아빠가 오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아빠가 옴으로 인해서 엄마가 가는 게 싫은 거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아빠의 역할을 점점 늘려줘야 됩니다. 아빠의 비중을, 아빠의 영향력을 점점 늘려줘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3명이서 같이 많이 놀면서 아빠한테 좋은 역할을 더 많이 줘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만큼이나 아빠한테도 의존하고 아빠한테도 강한 애착이 생기게끔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죠. 네, 아이가 갑자기 엄마만 찾는 엄마 껌딱지 시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네, 노래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2352님이요. 만 3세 딸이 다른 상황에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마가 없으면 울고 떼쓰는 행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시끌시끌한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잠들기 직전 이럴 때가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입니다. 그래서 인면 시기, 기면 시기. 그러니까 이제 잠에서 깨어나고 잠이 들려는 이 시기가 이제 수면 리듬이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되게 짜증도 심해지고 이제 불편해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좀 들어야 되고 그 전까지는 이제 엄마가 같이 있어주거나 아니면 같이 있어주지 못하는 상황이면은 아이랑 같이 연습을 하는 거죠. 뭐 엄마 인형을 뭐 한다든지 엄마 대신에 한다든지 엄마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조금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때는 괜찮고 이때만 그런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9987님이요. 손주가 5세고 아들, 딸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남자아이가 유독 엄마를 찾아요. 밥 먹을 때도 엄마 목욕할 때도 늘 엄마만 찾아서 며느리가 힘들어합니다. 부모가 사랑을 듬뿍 주는 것 같은데 쌍둥이 중에 하나이만 이런 것도 기질 차이인가요?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일단은 기질의 차이가 네. 맞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사랑도 듬뿍 주는 것 같은데 이 말에서는 또 하나는 우리가 뭔가 이 아이가 계속 나한테 요구하고 안 떨어지려고 하면 아 내가 충분히 사랑을 못 줘서 그런가 이렇게 또 자책을 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쌍둥이 키우는 네, 부모님들이 네. 그런 근데- 생각 좀 많이 네,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자책 안 하셔도 되고 사랑을 충분히 줘도 언제나 아이들은 배고픕니다, 사랑에. 그리고 항상 사랑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계속 사랑을 달라고 할 거고 이제 특히 쌍둥이면은 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5살 정도라고 하면은 엄마가 아들이랑 따로 있는 시간. 엄마가 딸이랑 따로 있는 시간 이런 시간을 30분씩이라도 확보를 하시면 네.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문화상 가족 다 같이 있는 게 가장 행복하고 이상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좋지만 어떨 때는 단 둘이 오롯이 우리 둘만 옆에 있는 쌍둥이 여동생, 쌍둥이 언니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독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우리 엄마도 다른 애나 다른 이제 남편 신경 안 쓰고 우리 아이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둘만의 시간을 확보를 하시면은 이런 이제 껌딱지가 조금씩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쌍둥이들은 아무래도 엄마를 혼자 독차지하는 네. 시간은 또 좀 그렇죠. 부족할 수밖에 상대적으로 부족할 없으니까요. 수밖에 없네. 네, 1911님이요. 이제가 돌이 지난 남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아이가 저를 너무 찾아서 샤워도 용변도 제대로 못 봅니다. 남편은 문을 열고 그냥 아이 보는 데서 샤워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샤워와 용변은 인간의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지켜줘야 될 영역이죠. 네. 우리 어머님 용변과 샤워 지켜주세요. 아니 근데 애들이 지켜주질 않긴 하잖아요. 요 시기 때 샤워를 막 뭐 1시간 하는 두드리고 거 막. 아니잖아요. 네. 이제 만약에 20분을 한다. 네. 20분 운다고 애가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 울게 그냥 둬도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우는데 방치하는 건 아니지만 네. 아빠가 있다고 하면 네. 아빠가 달래주면서 같이 네. 놀면서 기다리는 연습할 수도 있고 아빠 없으면요? 아빠 있을 때 샤워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는 거를 보는 건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용변 볼 때는 아빠가 없을 땐 용변 봐야 되니까 네. 그럴 때는 사실 지금 또 이 시기가 돌 시기니까 분리불안이 극심해지는 시기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 동안은 잠깐씩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계속 열어놓고 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도 자기 자신을 좀 지키면서
조금만 버티시면 조금씩 나아지실 겁니다. 네. 아, 또 엄마가 주 양육자인데 엄마를 찾기보다 아빠만 찾고 또 식당에 가도 아빠 옆에만 앉고 이렇게 아빠 껌딱지인 아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약간 고심하고 내심 또 섭섭해하는 분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아우, 고마워해야죠. 효녀죠. 네. 네. 그리고 효자고. 엄마랑 계속 같이 있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덜한 아빠랑 있을 때 아빠랑 같이 놀고 싶은 거는 또 좋은 의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시나요? 오늘은 공연 아니고요. 저기 축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축제. 예. 축제요? 네. 어떤 축제요? 2주 만에 봬요. 반갑습니다. 예. 자, 그 축제 제가 이제 공연 소개하는 사람인데 축제를 뜬금없이 갖고 온 게 웰컴 대학로라고 대학로를 알리는 축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연이랑 밀접한 대학로니까 요 축제를 갖고 왔고, 이 대학로라는 장소를 대학로라는 지역 여기를 알리는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예. 요즘 워낙 축제 즐기기 아주 좋은 계절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오늘 방송에 귀 기울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대학로로 가볼까요? 웰컴 대학로. 네. 어떤 행사예요? 일단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웰컴 대학로잖아요. 대학로에 오신 거 환영한다. 그래서 대학로라는 공간, 그 지역을 알리는 행사고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웰컴 대학로니까 당연히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그 이화 사거리에서부터 해화 로타리까지 약 한 버스 정류장으로 한 두세 정거장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소극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을 알리는 이런 그 목적을 갖고 있는 행사거든요. 이 행사가 이제 2017년부터 시작해서 8회째 맞이하고 있고, 중간에 코로나 시기 때는 3년 동안 좀 간략하게 간소화시켜서 진행을 하다가 지난 2022년부터 야외 행사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로 새롭게 시작한 행사입니다. 올해는 근데 대학로를 알리는 행사인데 올해는 조금 더 확장해서 대학로 이외에 청계천, 명동, 심지어 저기 강 건너서 코엑스까지 지역을 좀 확장해서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제 이름이 웰컴 대학로잖아요. 네네네. 근데 명동, 청계천 네. 그리고 코엑스에서도 네.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닫힌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대학로를 대학로에서만 알리는 것은 약간 그 우물안 개구리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다고 네. 혼자 판단을 했는데, 이 대학로라는 장소를 좀 알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곳에서 행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이 소극장이 이렇게 그 일정 지역, 게다가 조금 협소한 지역에 이렇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도 대학로만한 곳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왜 그 뮤지컬 시카고 막 브로드웨이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 대학로라는 것을 국내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으로 알리려면 그 관광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된다는 판단 때문에 명동이나 청계천, 코엑스 이런 데서까지 이제 장소를 좀 확장한 거죠. 예. 몇 개 네. 공연장이 있어요? 그 대학로에? 제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그 이화사거리부터 해화 로타리까지 한 버스 정류장으로 두세 정거장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네. 한 몇 개 정도 있으면 많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진행자님께서는? 100개 정도 있으면 많은 거 아니에요? 더 있어요? 돈도 100만 원 그럼 좀 많은 것 같이 느껴지니까 네. 100개 이러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정확히 파악은 제가 며칠 전까지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만 제가 그 전에 사회 봤을 때 네. 내용을 봐보니까 공연장으로 등록돼 있는 이 공연장 객수가 2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네요. 네, 굉장히 좁은 지역인데 200개가 넘고 거기가 이제 뭐 물론 한 1,000석 이상 되는 좀 큰 대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설 수는 없는 곳이라서 소극장들이 많이 있는 곳이어서 일반 대중분들이 많이 모르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200개의 공연장이 최근에
그러니까 꽤 가까운 시일 내에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네. 저도 그 송승환이라는 배우분이나 뭐 예전부터 공연하셨던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여기 샘터 파랑새 극장, 이 마로니에 공원 바로 옆에 있거든요. 이 극장 포함해서 한 3-4개 이 정도밖에 없었대요. 근데 이제 80년 이후로 공연장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200개가 넘게 대단히 많은 공연장이 짧은 시간 내에 엄청 많이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공연 문화가 가득한 장소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웰컴 대학로라는 행사를 오늘 갖고 온 거고, 이 행사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행사 그럼 소개를 잠깐 해드릴까요? 네. 그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웰컴 대학로니까 앞에 웰컴자 붙여서 웰컴 프린지 공연이 하나 있고요. 웰컴 시어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다양한 프로모션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웰컴 시어터와 프로모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웰컴 시어터는 제가 200개 넘는 공연장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많은 공연장 중에서 그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웰컴 이 대학로에 참여할 수 있는 공연 50개? 45개에서 50개 정도 되는 이 작품들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들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공연을 볼 수 있는 이제 프로모션 같은 것들, 프로그램들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매처인 인터파크 이제 글로벌 티켓 사이트. 여기서는 웰컴 시어터에 참여하는 작품을 예매하시는 경우에는 공연별로 2만 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2만 원? 너무 좀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극장 공연 같이 10만 원이 넘는 공연들은 상대적으로 2만 원이 좀 작은 혜택 같은데 대학로는 5만 원, 6만 원, 4만 원 이렇게 되니까요. 네. 이게 생각보다 꽤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공연을 선택할 때 부담이 크게 덜어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 분들도 이제 이런 걸 기회를 통해서 이 대학로를 알게 되실 수 있는 거고요. 이 전체 행사가 11월 25일까지 이렇게 공연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신데 바로 전날인 11월 24일까지 할인 쿠폰을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오늘 방송한 이후에 좀 듣게 돼서 그 소식을 접하신 분들도 바로 예매해서 사용하셔도 되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요 자세한 내용은 그 웰컴 대학로 홈페이지나 공식 SNS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요거 확인하시다가 네. 무슨 뭐 공연 보시면서 기대평 같은 거 남겨주시면 거기 또 관련된 선물들을 계속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는 대학로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겠어요. 예, 이 축제 말고도 요즘 같은 날씨에는 주말에 보면은 대학로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세요. 그 날씨가 일단 기가 막히게 좋으니까 집에만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웰컴 대학로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이 그쪽이다 보니까는 거기서 이제 있다 보면은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네. 그런데 혹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생각해보면 축제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공연을 예매해서만 즐길 수 있다고 하면 결국 이거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혹시 또 무료로 즐길 그렇죠. 수 있는 게 있다면.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2번째 소개해드리려고 했었던 그 웰컴 프린지. 웰컴 프린지가 바로 이제 무료로 볼 수 있는 공연. 이게 아마 이 축제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웰컴 프린지는 어떤 행사예요? 그 이제 웰컴 프린지 이렇게 좀 다소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개념을 그냥 좀 쉽게 표현하자면 축제 기간에 공식적으로 허가된 장소에서 펼쳐지는 릴레이식 공연, 짧은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 왜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름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에딘버러 축제 같은 데 가시면은 그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공연 관계자분들 굉장히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는 축제인데 이 축제 때 실내에서 하는 공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지 않은 공연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저도 직접 가진 못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들은 이야기로 잠깐 말씀드리면 거리에서 아주 짧은 시간의 셋업 그리고 공연 그리고 철수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연들이 1000개가 넘게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공연들이 그 축제 때 이런 식으로 선보이게 되고 그 선보이는 공연들을 세계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오셔서 바이어들이 그 공연을 사가기도 하고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해서 이 웰컴 대학로 행사 때 이제 이렇게 프린지 공연을 만든 거죠. 그래서 난타 같은 공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에딘버러에 가서 축제에 참여하기도 했었고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잠깐 이 프로에서 말씀드렸던 그 파주 출판단지에서 했었던 축제 때도 이런 네. 식으로 프린지 행사를 하기도 했었고 요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공연들이 웰컴 프린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꼭 이거는 공연 티켓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거리에서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티켓을 사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간에 거기를 가냐 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축제의 아마 핵심이 바로 이거 같은데 웰컴 대학로라고 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대학로를 찾아갔어요. 근데 돈을 내서 공연을 봐야지만 이 축제를 즐길 수 있어. 이거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네. 편하게 오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그 행사들이 굉장히 그 공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공연들을 주말 시간을 포함해서 웰컴 프린지로 만들어 놓은 거고 2017년 이후에 2017년에 시작한 다음에 코로나 때 이제 이걸 못하게 되고 간소하게 되고 2022년에 다시 시작할 때 뭐 오프닝 쇼 이런 거 했었거든요. 차길 막아놓고 막 퍼레이드하고. 근데 그 행사가 너무 좋아서 그 이후로도 가끔가다 주말마다 차 없는 거리에서 이제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요 웰컴 프린지 행사는 지난 주말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번 주말, 다음 주말, 다다음 주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번 주는 청계천에 하이커 그라운드와 CKL 스테이지에서 점심시간부터 저녁시간까지 쭉 이어지고요. 그 다음 주 금토일은 명동예술극장 앞에 그 버스킹 광장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펼쳐지고 그 다음 주 화수목은 또 저 코엑스에서 저녁시간에 아주 짧게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공연과 무대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제가 이제 주말에 이 행사 사회를 보거든요. 예.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와서 즐겨주시는 걸 봤고 제가 잠깐 사회봤을 때 분위기를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예. 궁금하네요. 그 장르가 일단 넘버벌 퍼포먼스 있고요. 뮤지컬 있고요. 연극 있고요. 클래식 그 악기 같은 것 연주에 있고 그다음에 그 서커스 또 태권도 시범단 이런 공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부담 갖지 않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그때 이제 그 서커스 하고 있는데 1인 나홀로 서커스예요. 서커스 하신 분들이 저글링 할 때 일반 사람들이 막 웃음소리가 막 터져 나오니까 마로니에 공은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요. 네. 태권도 시범단 이제 격파 같은 거 나오면 와우 포인트라고 해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조로 액터 뮤지션 제가 여기서 소개해 드렸던 이 공연은 낮 공연 저녁 공연 사이에 빠르게 와서 3곡 정도 연주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유랑극단처럼 멋진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냈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좀 급해지네요. 예.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신났죠. 저는 굉장히 신났고 네. 그 음악과 함께하는 마로니에 공원 이 날씨 그건 낭만 그 자체였습니다. 예, 예. 저희 그러면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해볼까요? 네, 분위기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현장음이 담겨 있는 음악은 아니어서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뮤지컬 랭보라는 작품도 이제 이 행사에 참여했었거든요. 랭보의 랭보 시인, 이 시인의 음악. 취한배라는 넘버 오늘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분위기실지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나는 투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투시자? 투시자. 보통 사람은 볼 수 없는 세상 저 너머 미지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존재. 시인은 모든 제약과 통제로부터 벗어나 위대한 범죄자, 거룩한 병자, 저주받은 자가 되어야 돼. 그 험난한 고행의 길을 통해서 마침내 시인은 미지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어. 미지의 세계? 그 순간 초연한 바다는 그저 흘러가도록 날 내버려뒀네. 성난 바람을 따라 달려나갔네. 초록 물결 속으로 몸을 던졌네. 나는 부딪혔네. 편한 물줄기의 풍계에 나는 부딪혔네. 번개로 갈라지는 하늘에 나는 깨달았네. 새처럼 솟구치는 새벽에 나는 보았네. 인간이 보았다고 믿었던 것을. 감각이
감각의 극단에서만 느낄 수 있는 형언할 수 없는 사물의 약도 시인은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 사람들은 내 시를 통해서 꿈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것들을 보게 될 거야. 자, 들나요? 나는 부딪혔네 평온한 물줄기의 붕괴에 나는 부딪혔네 번개로 갈라지는 하늘에 나는 깨달았네 새처럼 솟구치는 새벽에 나는 보았네 인간이 보았다고 믿었던 것을 나는 꿈꾸었네 수면 위로 떠오르는 바다의 입맞춤 눈이 내리는 초록의 밤 나는 꿈꾸었네 네, 뮤지컬 랭보 가운데 취한배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안 대표님은 그럼 웰컴 대학로 행사에 계속 참여하시고 계신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데 두 가지 형태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하나나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웰컴 프린지 이 행사의 사회를 제가 보고 있고요. 네. 다 보는 건 아니고 거의 다 보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사회 자주 보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파주 행사에서도 보셨잖아요. 예. 제 뭐 그 많이들 말씀하시는 입만산 그런 스타일이어서 사회 보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하나를 더 했는데 그 프린지 행사 중에 한 코너를 제가 이제 만들어서 참여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든 거 이렇게 두 가지 참여한 거죠. 사회자랑. 직접 프로그램을 만드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웰컴 프린지 행사를 하면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게 이미 만들어진 공연들이 이제 섭외돼서 들어가거든요. 방금 들으셨던 랭보도 여기 참여했었던 부분이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공연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집착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네. 관객들이랑 이 작품이랑 같이 호흡하는 걸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네. 제가 많이 하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싱어롱이에요. 뮤지컬 넘버를 관객들이랑 같이 부르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지난 작년에 한번 저한테 의뢰를 하셔서 제가 1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했었는데 이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관객들이랑 같이 야외에서 노래 부르는 거, 뮤지컬 노래. 이걸 한번 만들었죠. 예.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그 평소에 이제 공연장에서 공연 보다 보면 노래를 따라 부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불러보고 싶으실 텐데 그래서 야외에서 행사할 때 함께 노래를 불러보자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잘 불렀던 거죠. 근데 이번에 했는데 그 너무 재밌게 불렀는데 공연이 끝났어요. 근데 앵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할 수가 없잖아요. 배우가 다 퇴근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MR을 틀어놨죠. 근데 관객들끼리만 아주 그냥 재미있게 불렀던. 네, 그리고 기분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싱얼롱 무대 가운데서 앵콜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던 곡을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그 곡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어떻게 해요? 안현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축제라서 좀 길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도 끝곡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시데레우스 가운데 살아나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도 가끔 생각하지 않나요? 저 멀리 뭐가 있는지 상상하지 않으세요? 난 요즘 내 눈앞도 침침해.